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명쌤입니다. 19번째 개념어 묘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묘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단어 자체를 모르지는 않겠지만 어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냐면요, 선생님 이거 묘사라고 봐야 돼요? 묘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묘사는요, 이 표현이 가장 좋아요. 그림 그려지듯이 표현했을 때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배경이나 혹은 어떤 사람의 외양을 비유를 통해서 혹은 색채어까지 들어서 혹은 음성상징어, 선생님 음성상징어는 또 뭐예요? 찰랑찰랑, 촐촐, 부르르르 이런 식의 의성어, 어태어들을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비유, 색채어, 음성상징어 등을 활용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다 보실 수 있는 고전시가 면양정가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굉장히 비유가 많이 사용되고 색채어도 드러나고 음성상징어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묘사라는 걸 학습하기 굉장히 좋은 이유가 가령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면양정이라고 하는 정자예요. 그 정자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는데 어떤 식의 묘사가 나오냐, 지붕을요, 지붕을요 학의 날개와 같다, 학이 날개를 펼친 모습과 같구나 라고 비유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그 면양정의 모습을 그림 그려지듯이 떠올릴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돼야 묘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애매하게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유 썼고 색채어도 나오고 심지어 음성상징어까지 나오네, 이건 누가 봐도 그림 그려지듯이 표현을 했구나, 그런 묘사구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시험에서 여러분이 애매하게끔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째, 서리와 영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오개념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저 서리, 영탄 알아요. 서리는요, 물음표고요. 영탄은 느낌표예요. 아니에요? 네, 일단 아닙니다. 서리와 영탄은 물음표와 느낌표 그것과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물음표가 있다 하여 무조건 서리도 아니고요, 영탄이라 하여 무조건 느낌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설이라는 말부터 가죠. 설이라고 하는 건요, 의, 그러니까 뭔가 의문, 그러니까 물음을 뜻하는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행복하지 아니하느냐, 슬프지 아니하느냐, 기쁘지 아니하느냐, 라리냐 등등의 표현을 통해서, 라리냐 등의 표현을 통해서 진짜 묻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진짜 물음이 아니라 속의 의미는 강조하기 위해서 물음의 방식을 이용할 때 우리는 서리법이 쓰였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프지 아니하느냐, 이렇게요. 그런데 제가 방금 서리는 그럼 강조라고 이야기했죠. 서리를 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서리는 영탄의 한 종류입니다. 네, 영탄이라고 하는 것은 감탄이라는 말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영탄은 뭔가를 강조하고 감탄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답구나, 참으로 대단하구나, 정말 멋진 경치를 보고 감탄을 할 때, 혹은 아주 가련하고도 슬픈 상황 속에서 가련도 가련하구나, 뭐뭐하구나 등등의 표현이 나올 때 우리는 뭔가 감탄하고 혹은 탄식하고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이렇게 느낌표가 와야 되는 게 아니라요, 무언가 강한 강조를 했을 때 우리는 다 영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리도 영탄의 한 종류예요. 슬프지 아니하느냐, 서리임과 동시에 영탄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오개념입니다. 서리와 영탄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시는 경향이 가끔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러셨다라면 수정해 주세요.
계속해서 21번 반어로 가겠습니다. 반어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상행이라는 작품이 있을 텐데요. 김광규 시인의 상행이라는 작품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예는 묘비명이라는 작품입니다. 묘비명은 실제 3년 전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내용을 보면 가령 이렇습니다. 묘비예요, 묘비. 그 묘비에 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주인은 굉장히 고결하고 고귀하고 아주 뛰어나고 존경받을 만한 시인입니다. 아, 그렇구나.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긴 존경받을 만한 시인이 묻혔구나. 그런데요, 화자는, 이 묘비명의 화자는 이 시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고결하고 고귀하고 뛰어나고 존경받을 만한 이 시인은 살아생전에 시 한 번을 쓴 적이 없어요. 네? 시 한 번을 쓴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약속인데요. 무조건 우리 교과서에 보는 작품들은 교육적이어야 돼요. 따라서 시인은 이 시를 쓰는 행위, 그리고 무언가 반성하고 성찰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데요. 야, 정말 살아생전에 시 한 번 쓴 적 없는 정말 고결하고 고귀하고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시인이 아닌가. 그의 묘비가 아닌가. 여러분, 이거 뭐죠? 아, 네, 돌려각입니다. 진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완전 비꼬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반어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본인의 숨은 그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이 반어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실제 반어법이 쓰였을 때, 이거 반어였어? 라고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가령 이 묘비명이라는 작품을 보실 때에도 뭐야 이거? 괜찮은 시인인가 보네. 참 안타깝다. 훌륭한 사람이 죽었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강조드렸는데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단 하나의 이유?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항상 그 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고결하구나 라는 그 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맥락을 통해서 이 말이 반언지 아니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인지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부분만을 보아서 함부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보기 위해서구나.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번째 복선입니다. 복선? 중학생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많이들 아시죠? 왜 먹지를 못해? 이 표현. 당신의 좋아하는 설렁탕이었나요? 사왔잖아. 근데 죽죠. 아내가 죽습니다. 그 아내가 죽은 날을 보고 운수 좋은 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어법인 거죠? 그러네요. 이것도 반어법이에요. 그런데 그 운수 좋은 날의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초반에 너무 일이 잘 풀리죠. 그런데 일이 잘 풀리는 와중에 뭔가 좀 찝찝한 상황들이 하나씩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 복선을 깔아뒀군, 뭔가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요, 어떤 문학적 감각이 좀 부족해서 이게 복선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보게 되는 복선과 암시는 딱 두 개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뭐와 뭐냐면요. 고전 소설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복선과 암시라는 선지는 뭐를 통해? 첫 번째, 꿈을 통해서요. 두 번째, 점을 통해서요. 여러분, 고전 소설에서요, 꿈을 꿨다? 무조건 적중률 100% 예지몽입니다. 절대로 고전 소설, 여러분이 보시는 고전 소설 시험에서 혹은 교과서에서 꿈이 나왔다. 근데 그 꿈이 개꿈이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무조건
그 꿈은 실제 있을 일을 예지해 주는 걸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요. 영웅소설에서 주인공 영웅이 꿈을 꾸는데 부모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혹은 부모님이 뭔가 크게 다치신 상태로 혹은 우환이 가득한 그런 얼굴 표정을 지으시면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꿈을 꿀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 어떠한 큰 우환이 위기가 닥쳤구나. 혹은 닥칠 수 있겠구나. 얼른 가봐야겠다. 이런 식의 복선과 암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 소설을 읽다가 꿈이 나왔다? 밑줄을 일단 치자. 그리고 암시겠군. 이거 예지몽이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가끔 꿈이 일단 거의 90%의 비율로 많이 나오고요. 가끔 점을 치기도 합니다. 적중률 100%예요. 네, 적중률 100%. 거의 이거는 정말 최고의 무당만이 나옵니다. 고전소설에서는요. 한 번도 틀리지 않아요. 무조건 야, 너 왕이 될 상이야? 너 왕이 되겠네? 네, 그럼 무조건 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이런 것도 다 복선과 암시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결론은 여러분이 고전소설을 읽다가 꿈을 꾸네? 점을 치잖아? 밑줄 치시고 암시하고 있군 이라고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나요? 네. 복선 암시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게 될 복선과 암시는 꿈과 점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만 배우고요. 실제 기출 중에서도 꿈과 점 이외의 복선 암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3번째 비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라는 말은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 저 비유 아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일단, 비유라고 하는 건 우회적으로 돌려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직설적이다 라는 말과는 반대말이 되겠네요. 가령 이런 겁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A는 B다. 이거 은유법이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더 이런 것도 배웠어요. 치타처럼 달리다. 기차처럼 기차와 같이 빠르다. 아니면 사자인 양 화를 낸다. 이런 식의 뭐뭐 같이, 뭐뭐인 듯이, 뭐뭐인 양 등과 같은 표현. 이거 직유법이죠. 선생님 저 배웠어요. 괜찮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비유라고 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뭐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냐면요. 네, 의인법도 비유입니다. 이거를 가끔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비유법 하면은 은유와 직유를 먼저 떠올리시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 우리가 수능을 풀어보면요. 은유법과 직유법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의인법을 주로 묻습니다. 그런데요. 의인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단 의인법도 비유구나 라고 가져가시되 가령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백구야. 네? 백구야. 백구는요, 여러분 강아지 백구도 있겠지만 백구는 흰 갈매기를 뜻합니다.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저 날아가는 백구야, 내가 네 친구야 라는 구절에서 말을 건네고 있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말 건네기라고 했죠. 맞습니다. 말 건네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말을 건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행위죠. 마치 인간인 것처럼. 따라서 부르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로 내 의인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유법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가 봐도 은유 쓰고 직유 쓰고 A는 B다 내 마음에 후수요 아니면 치타같이 달리다 와 같은 표현이 없이 부르기만 해도 선지에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우회적으로 빗대어 표현했다.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했다. 라고 나온다면 맞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꼭 가져가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절대로요. 여러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직유와 은유와 의인을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하였구나 라고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번째 사투리 방언입니다. 선생님, 사투리 방언이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오류가 하나 있어서요. 여러분, 사투리를 썼어요. 사투리를 썼어요. 시를 읽는데, 혹은 소설을 읽는데 사투리가 나왔어요. 효과가 뭘까요? 사투리를 쓰게 되면 나오는 효과. 선생님, 사투리를 쓰면요. 굉장히 향토감이 듭니다. 뭔가 정감이 가죠.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게 되실 많은 사투리는요, 대부분 욕이에요. 네, 아주 날카로운 정말 날선 쌍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향토감인가요? 정감을 느끼게 되나요? 아니죠.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투리가 쓰였다 하여 무조건 향토감, 정감이 아니라 그렇죠.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맥락을 보았을 때 실제 향토감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즉, 사투리를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향토감이나 정감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리얼리티입니다. 즉, 사실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오류를 우리는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24번째 사투리 방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내용을 공부했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오류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